NH투자증권이 자기네 고객 240만 명, 절반이 넘는 54%가 손실. 헌 31만 개 계좌가 마이너스. 1인당 평균 931만 원. 분위기는 상승장인데 왜 내 계좌만 반대로 가는 건지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겐 축제인데 누군가에겐 포모와 스트레스에 미쳐가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진짜 구조가 뭔지, 그리고 수익 중인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역대 최대로 쌓인 비투가 왜 시한폭탄인지, 세력들이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최신 수법까지 전부 확인하시게 됩니다. 20분만 투자하시면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실 거예요. 자, 먼저 코스피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한국 주식 전체가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1% 움직이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소형주 수십 개가 움직이는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강하게 뛰어도 코스피 전체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410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습니다. 올해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IT 하드웨어랑 건설이 97% 올랐고 반도체가 79%, 증권이 65% 올랐습니다. 이 서너 개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SK하이닉스는 4월 21일에 주가가 120만 원을 처음 뚫었고 4월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코스피 종목이 147개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얼핏 보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전체 상장 종목이 900개가 넘거든요.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이 상승의 과실을 전혀 나눠 갖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 전체 상장 종목의 70% 이상이 지수 상승과 무관하게 옆으로 기거나 오히려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 온 세상이 불장인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NH투자증권 240만 명 전수조사를 좀 더 뜯어보면요. 50대 투자자는 60%가 손실이었고 1인당 평균 1,557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60대 이사는 더 심해서 평균 1,369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전 연령대 중에서 최고치예요.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잔인한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수익을 확정한 사람의 평균 수익이 483만 원이고 손실을 확정한 사람의 평균 손실이 613만 원이에요. 수익이 난 사람 수가 좀 더 많아 보여도 금액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난 쪽이 130만 원씩 더 많은 거죠. 소소하게 따는 사람은 많은데 크게 잃는 사람의 손실액이 전체판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코스피 6,400억인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뒤늦게 진입하는 투자자의 매수 단가는 높아지고 조정이 올 때 손실 구간에 걸리는 계좌 비중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수익 중이니까 괜찮다고요. 근데요, 진짜 위험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수익 중인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계좌가 수익 구간에 있으면 뇌가 이 판단을 옳았다고 강화하면서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요. 이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옳다는 증거만 눈에 들어오고 위험 신호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 사람일수록 투자 비중을 키우고 레버리지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기초자산이 1% 오르면 2% 수익이지만 1% 빠지면 2%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돈을 넣은 ETF가 뭔지 아세요? 코스닥 여로송 ETF입니다.
2조 6천억 원 넘게 유입됐고 그 다음이 코스닥 펄보십 레버리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코스닥은 올해 상승률이 코스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47% 오를 동안 코스닥은 그 반쪽짜리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은 오히려 덜 오른 코스닥에 레버리지까지 동원해서 몰려간 거예요. 대형주는 이미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종목에서 더 큰 수익을 뽑아보겠다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서 정부와 자금력으로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개인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죠. 자, 이분들한테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연초에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서 2월까지 꽤 수익을 봤다고 칩시다. 외는 잘하고 있으니 더 넣어도 된다고 속삭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3월 3일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레버리지 상품이면 그 손실이 2배로 들어옵니다. 한 달간 쌓은 수익이 이틀 만에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2월까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확신했던 사람일수록 비중을 키운 상태였기 때문에 3월에 더 크게 당한 겁니다. 이게 승자의 저주예요. 그리고 한번 깊이 빠지면 탈출이 수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2차 전지 테마의 대장주였죠. 2023년에 40만 원이 넘었던 이 종목, 주가가 4월 21일 기준 21만 8천 원입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은 지금 자산이 반토막 난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원금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50%가 아닙니다. 100%가 올라야 돼요. 50만 원에서 100% 올라야 100만 원이니까요. 30% 손실이면 회복에 43%가 필요하고 50% 손실이면 100%가 필요합니다. 잃는 건 한순간인데 복구에는 그 2배 이상의 수익률이 필요한 이 비대칭 구조를 역복리의 덫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고점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덫안에 갇혀서 원금 회복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바로 빚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빚이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 있거든요. 얼마나 쌓였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빚2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신용거래융자인데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본인 돈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빌리면 2,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2배로 불어나지만 손실도 2배로 커져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반대 매매입니다.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입금이 안 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강제 매도해버립니다. 내가 팔고 싶은 타이밍이 아니라 주가가 가장 안 좋을 때 강제로 던져지는 구조예요. 자, 이 빚2가 지금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시죠. 4월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4조 2,592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올해 1월에 30조를 처음 넘었고 2월에 32조, 3월에 33조, 4월에 34조. 매달 1조씩 이상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코스피에 23조 6천억, 코스닥에 10조 6천억이 실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겨둔 예탁금도 121조 8천억 원이 넘어요. 작년 말보다 30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에 현금이 넘쳐나면서 동시에 빚도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 불과 2달 전에 실제로 터졌기 때문이에요. 3월 3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출범 이래 역대 최악 수준의 낙폭이었어요. 그때 반대 매매가 245% 폭증했습니다. 증권사 이곳이 460만 개 계좌를 분석했더니 신용융자를 쓴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였어요. 빚 안 쓴 일반 계좌는 마이너스 6에서 7% 수준이었거든요. 같은 폭락장인데 빚을 쓴 사람이 3배 더 깊이 빠진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국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
신용으로 주식 사는 걸 아예 중단시켰고 KB증권은 한도를 반으로 줄였어요. 증권사가 스스로 영업을 멈출 정도면 시장이 얼마나 극한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은 지금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긴 한데 키움증권연구원은 협상이 엇갈린 발언으로 혼선을 빚고 있고 시한이 2주 연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시장이 완전한 안도가 아니라 경계 상태라고 했고요. 여기에 IMF까지 가세했습니다. IMF가 4월에 발간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해서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어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에서 2031년 63%까지 치솟을 전망이고 5년간 상승폭이 비교 대상 선진국 중 가장 큽니다. 34조 원의 빚이 쌓인 상태에서 지정학적 변수든 거시경제 변수든 하나만 다시 피어나오면 3월에 그 악몽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빚투도 무섭지만 이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나 단톡방에서 받아보는 그 종목 정보 있잖아요. 그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주가 조작 세력이 돈을 버는 구조는 3단계입니다. 1단계 매집. 아무도 관심 없는 소형주를 세력이 조용히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들키지 않아요. 2단계 띄우기. 여기서 허위 공시를 터뜨립니다. AI 대규모 사업 진출이라든지 2차전지 수주 계약 체결이라든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갖다 붙여요. 동시에 블로거, 유튜버 단톡방을 통해서 이 종목 곧 폭등한다는 정보가 유포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3단계 털기. 개인 매수세가 가장 강할 때 세력은 자기가 싸게 사둔 물량을 전부 넘기고 빠져나갑니다. 개인이 가장 열심히 사는 시점이 세력의 출구와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6년 4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대신증권 전직 부장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주가를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인위적으로 띄운 다음에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예요. 4월 22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달에 검찰이 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현직 경찰관이 주가 조작 수사 기밀을 세력한테 빼돌린 의혹이에요. 세력이 수사기관 안에까지 손을 뻗친 거죠. 심지어 전직 프로축구 선수까지 시세 조종 자금을 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직접 공개한 숫자도 봐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에 통보한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이 총 98건이었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이 24억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8억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33%가 뛴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거래의 온상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의 부정거래 건수가 코스피의 8배였습니다. 수법도 정형화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AI 진출이니 2차전지 대규모 투자니 하는 허위 공시를 때리고 주가 띄운 다음에 지분 팔고 나가는 겁니다. 테마 이름만 매년 바뀌지 구조는 계속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갑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지금 내 계좌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직접 진단해 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 계좌가 위험 구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 종목이 절반을 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닥의 부정거래 건수가 코스피의 8배입니다. 세력이 활동하는 주무대가 코스닥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정보와 자금력으로 대형주에서 부조적 우위를 점하지만 개인은 코스닥 작전주 온상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지적입니다. 코스닥 비중이 절반 넘으시면 세력의 먹이삿을 한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신용거래를 쓰고 있는가? 3월 데이터가 답을 다 해줬어요. B2 계좌 마이너스 19%, 일반 계좌 마이너스 6에서 7%, 3배 차이입니다. 반대 매매는 주가가 가장 바닥일 때 강제로 터지기 때문에 회복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34조 원이 쌓인 지금 신용거래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계좌를 날리는 뇌관이에요. 세 번째, 매수하기 전에 손절 기준을 정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안 합니다. 얼마에 사고 몇 퍼센트 빠지면 자르겠다를 매수 전에 안 정해두면 주가가 떨어질 때 뇌가 자동으로 합리화를 시작해요. 좀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여기서 팔면 바보지 이러면서 물타기 들어가고, 그 다음은 손절 불륜, 그 다음은 원금 회복 기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고점에서 들어간 분들이 3년째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코스피가 6,400이라는 역사적 고점에 있고, 이란 휴전 협상도 불안하고, IMF도 한국 부채를 콕 집어서 경고한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손절 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번째, 종목 정보가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분석해서 발견한 종목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준 종목 단톡방에서 누가 흘린 종목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도배된 종목.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를 찾아왔다면 거래소가 경고한 4가지 위험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업 가치와 무관한 급등주, 정치 테마 및 풍문 유포 종목, 한계, 기업의 경영권 변동, 상장 폐지 회피 목적의 인위적 주가 부양.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출구입니다. 다섯 번째, 올해 내 수익률이 지수를 이기고 있는가? 아니, 솔직히 이게 가장 냉정한 테스트예요. 올해 코스피 추종 ETF인 타이거 200이나 코덱스 200을 연초에 사서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47%에서 50% 수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수만 따라갔어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목 열심히 골라서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밤새워서 매매한 결과가 이 숫자보다 낮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판 자체가 불리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ISA 계좌 납입 한도가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확대됐거든요. 국내 상장 ETF를 ISA에 넣으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5개 중에 몇 개 해당되셨어요? 3개 이상이면 솔직히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스피 6,400인데 왜 4계좌만 반대로 가는 거냐고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전광판에 찍히는 6,400이라는 숫자는 소수의 대형주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그 뒤에는 131만 개의 손실 계좌가 있고 34조 원의 비투가 있고, 세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집하고 띄우고 털고 나가는 중이에요. IMF까지 나서서 한국을 콕 찍어 부채 경고를 날렸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주식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뛰어드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ETF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코스피 6,400 시대에도 지수 ETF를 묵묵히 들고 있던 사람은 5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고, 테마주에 빚까지 내서 뛰어든 사람은 계좌가 반토막 나 있습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었느냐예요. 오늘 보여드린 5가지 자가 진단 꼭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 비중, 신용거래 여부, 손절 기준, 정보의 출처, 그리고 지수 대비 내 수익률, 이 5개만 주기적으로 체크하셔도 다음 폭락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는 쪽에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한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